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보셨나요? 분명 전날 저녁을 일찍 먹고 잠들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셔서 당황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을 낮추려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30년 가까운 임상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단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5분 만에 완성하는 이 루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왜 5분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정확히는 5분이 아닌데 실제로는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조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수천 명의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계십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간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뇨병으로 진행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분들 중 약 50%가 10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당능 장애까지 함께 있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높아져서 10년 안에 70%가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장애와 내당능장애를 혼동하시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복혈당장애는 아침에 8시간 공복 상태에서 잰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내당능장애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송파구에 사는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복혈당이 109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후 혈당까지 재보라고 권유드렸더니 식후 2시간 혈당이 178로 나왔습니다. 공복혈당장애와 내당능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였죠. 이런 경우가 바로 가장 위험합니다. 그분께 제가 단식을 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비만학회, 대한고혈압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간헐적 단식 권고안을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60대 이상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간헐적 단식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단식이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왜 텔레비전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랑곤 헬스의 조앤 브루노 박사팀이 2023년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후 1시 전에 하루 열량의 80%를 섭취하는 조기 시간 제한 식사가 혈당 수치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젊고 대부분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변화 없이 단지 식사 시간만 조정했을 때의 효과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가 메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보면 비만이나 과체중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8주 이상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체중 변화 폭이 일반적인 열량 제한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저혈당과 탈수, 저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노화로 인해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시간 금식을 하면 필수 영양소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심한 공복감을 느낀 후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윤수진 교수도 늦은 저녁이나 야식, 지나친 칼로리 섭취가 인슐린 분비 리듬을 무너뜨려 공복 혈당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례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67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텔레비전에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직접 시도하셨습니다. 오후 1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다가 점심과 저녁을 한꺼번에 드시는 방식이었죠. 처음 2주 동안은 체중이 2kg 빠지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공복감을 참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폭식을 하게 되셨고,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급하게 드시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의 공복 혈당은 오히려 108에서 132로 올라갔고,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단식이 당뇨를 예방하려다가 오히려 당뇨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이분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5분 루틴을 알려드렸고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식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공복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식이 아니라 생활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에 사는 65세 남성분 기억하시나요? 이분께 제가 단 5분짜리 아침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의 공복 혈당은 109에서 96으로 떨어졌고 식후 2시간 혈당도 178에서 132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약은 한 알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분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왜 5분 루틴이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듬은 혈당과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까지도 관장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국민건강영양검사에 참여한 157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첫 식사를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뇨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이나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침을 일찍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리고 먹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5분 루틴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분 루틴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분이라는 시간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혈당 관리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1시간씩 운동해야 하고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발견한 것은 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5분일까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5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5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99%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은 농축되어 있고 혈당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잔에서 2잔의 물을 마시면 혈액 내 과도한 포도당을 희석시키고 신장이 당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물은 신체의 대사 과정을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쉬었던 장기들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부드럽게 몸속 정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 사는 62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커피를 먼저 드셨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은 체지방 감량 효과를 증대시키지만 반대로 코르티솔을 치솟게 하고 교감신경을 과하게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의 과다한 분비는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의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분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30분 후에 커피를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단 이것만으로도 2개월 후 공복 혈당이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물 한 잔의 힘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서 잠깐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온몸을 기지개 켜듯이 늘려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아주세요. 이 동작을 각각 10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들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우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세포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루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아직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이 오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만약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절대 공복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지 않는 당뇨 전 단계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의 가벼운 운동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간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단기 저장되어 있는데 이 당을 아침 식사 전에 적절히 소모시켜주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오태정 교수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조남한 교수 연구팀이 정상성인 5,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145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혈당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국제학술지 당뇨병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 번에 30분을 걸었을 때에 비해 식후 10분씩 나눠 걸었을 때 평균 혈당이 12%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 걷기입니다. 왜냐하면 식전에 걸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을 드셨는데요. 공복 혈당이 계속 115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7시까지 30분 동안 집 근처를 천천히 걷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아침을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변화에는 스스로 놀라셨죠. 공복 혈당이 115에서 102로 떨어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94까지 떨어졌고 식후 2시간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간헐적 단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침 30분 루틴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네 번째 루틴은 아침 식사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아시나요?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식사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비밀은 제가 특별히 성공한 환자 사례와 함께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순서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채소를 드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장의 음식물 통과 속도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세요.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 좋습니다. 달걀은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삶은 달걀 2개는 단백질 약 12g을 제공하며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를 섞은 밥이 좋고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하여 음식의 소화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초구에 사는 70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평소 아침마다 토스트와 시리얼을 드셨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2018년 연구를 보면 콘플레이크와 우유를 먹은 사람의 80%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분께 아침 메뉴를 바꿔드렸습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삶은 달걀 2개를 드신 후 마지막으로 귀리를 섞은 밥을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2개월 후 이분의 공복 혈당은 118에서 98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음식의 순서가 만드는 마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간식을 드십니다. 특히 커피와 함께 과자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이 바로 혈당 관리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춥니다.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또 분비되고 췌장이 쉴 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대6번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마포구에 사는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식사 순서도 잘 지키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공복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간식을 4번이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 10시에 커피와 쿠키, 오후 3시에 과일, 저녁 8시에 또 간식, 자기 전에 우유까지 이분께 간식을 하루 1번, 그것도 오후 3시 1번만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공복 혈당이 2개월 만에 15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간식을 줄였을 뿐인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식사 강역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간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간식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을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루틴.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만큼이나 저녁 루틴도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의 윤수진 교수는 늦은 저녁이나 야식, 지나친 칼로리 섭취가 인슐린 분비 리듬을 무너뜨려 공복 혈당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소화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는 아침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저녁을 7시에 드신다면 밤 10시 정도에 주무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 장애와 관련해서 놓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입니다. 새벽 현상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대에 혈당이 서서히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도록 자극합니다. 반대로 소모기 현상은 밤사이 혈당이 70 이하로 내려가는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 인체가 이를 감지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여 다시 혈당을 올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전날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과하게 투여한 경우 혹은 저녁 식사량이 너무 적었거나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 수면 중 저혈당과 그에 따른 소모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높다고 해서 저녁을 더 적게 드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저녁을 더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송파구에 사는 66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공복 혈당이 늘 12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저녁을 거의 굶다시피 하신 거죠. 이런 경우 밤사이 저혈당이 와서 오히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분께 저녁을 적당량 드시고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이나 소량의 견과류를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6번째 루틴은 수면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연구를 보면 6일 동안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자게 했더니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40%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 부족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이라면 숙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11시 전에 취침하고 총 7시간 정도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과 불면증, 스트레스는 모두 공복혈당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관악구에 사는 64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오전 8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충분히 주무신 것 같지만 문제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주무시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분께 11시 전에 주무시라고 권유드렸더니 2개월 만에 공복혈당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분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셋째, 아침 식사 30분 전에 10분에서 15분 걷기. 넷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아침 식사하기.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끝내기. 여섯째, 11시 전에 취침하고 7시간은 수면하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6가지 루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지켜도 2주 만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째, 아침 식사 전 걷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동구 67세 남성분, 간헐적 단식으로 오히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 기억하시나요? 이분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분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3끼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20분 정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복혈당이 132에서 118로 떨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108, 3개월 후에는 102, 6개월 후에는 드디어 96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인 126 이하로 내려온 겁니다. 담당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생활 루틴의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식을 하면서 매일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혈당이 좋아지니 이게 꿈만 같아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으라면 아침 식사 전 걷기와 식사 순서입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3개월 내에 공복혈당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약 70%가 이 루틴만으로 공복혈당 장애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단식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단식이 득보다 실이 많은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런 생활 루틴 변화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 루틴을 해도 되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복 운동을 하실 때는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산구에 사는 69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공복 혈당이 130 정도로 높게 유지됐습니다. 이분께 식사 순서 변경과 저녁 식사 시간 조정만 권유드렸습니다. 공복 운동은 약 때문에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윤수진 교수는 공복 혈당 장애가 생긴 시기를 질병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중 감량, 규칙적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정상 혈당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100을 약간 넘었다고 해서 아직 당뇨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복 혈당 장애 환자 중 약 50%가 10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대사질환을 앓고 있다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노원구에 사는 71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공복혈당 장애를 10년 동안 방치하셨습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됐고 5년 후 양쪽 눈의 시력이 크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공복혈당이 처음 100 넘었을 때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10년 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분 루틴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식사 전 걷기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특히 자녀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당뇨병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당뇨 전 단계라면 자녀들도 위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단식이 답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답은 매일 아침 5분의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공복혈당 수치와 고민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내용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안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도 이것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7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식할 때 메뉴판을 보고 단 3초 만에 혈당에 좋은 메뉴를 고르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회식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혈당 걱정 없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3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